자, 그러면 오늘 수업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교과서는 이제 창비 교과서에 나와 있는 중세국어 부분이에요. 알겠죠? 자, 이것 같은 경우 창비 교과서에서는 이제 우리가 조금 눈여겨볼 질문 같은 경우는 국민정음이하고 당연히 똑같이 나오는 건데 그 외에 이제 소학원의 질문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소학원의 부분은 우리가 조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음 첫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생당 열기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중세국어에는 우산을 뭐라고 했을까? 우산을 이런 건 알아둘 필요가 있겠지, 그렇지? 여기에서 보면은 슈룹이라고 했습니다. 슈룹이 지금의 우산이에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산이 순 우리말로 뇌, 그죠? 그 다음에 대문은 순 우리말로 오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알겠습니까? 즉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들은 바로 뭐다? 국어의 역사성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단어가 의미가 변하고 형태가 변하는 그러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부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쭉 넘어가서 소학원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세종어제 국민정음은 패스하도록 합시다. 그죠? 소학 워낙 많이 해서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지난번 수업했던 거 안 보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자, 보도록 합시다. 소학원에. 자, 이 소학원에는 자, 옆에다 써놓도록 합시다. 바로 16세기 국어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소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유교, 윤리를 어린 아이에게 가르치는 학문이라고 해서 작은 학문이라고 해서 소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언행은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었죠. 바로 뭐다? 한자를 국민정음으로 번역한 걸 우리는 언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소학원에는 16세기 국어의 특징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세종어제 국민정음은 15세기 국어거든요. 그래서 15세기 국어와 16세기 국어의 차이점을 아는 게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나 그 한백고 같은 경우도 이번에 어제 얘기했을 때 보면은 중세, 근대, 현대 국어의 모습이 들어간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렇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언어가 역사적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해 왔는가 그 시대별 차이를 더 중점적으로 묻겠다라는 의도가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참비는 교과서 제책 자체가 아까 얘기했듯이 15세기 국민정음이랑 16세기 소학원을 같이 실었다는 거 역시 마찬가지 15세기, 16세기의 차이점을 꼭 알아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걸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죠? 자, 그럼 봅시다. 자, 공제 밑줄 칩시다. 자, 굉장히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죠. 공제. 밑줄 쳤습니까? 자, 15세기랑 굉장히 크게 하나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뭐가 달라졌을까요? 공제래, 제. 한자 발음인데 받침이 사라졌잖아. 그죠? 그지? 자, 일단 이 공제는 첫 번째로 이게 형태는 바로 뭐냐면 공자 더하기 이. 여기서 이가 바로 주격조사입니다. 자, 왜? 앞말이 아래 아라고 하는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주격조사로는 이 모음이만 쓰는 이 형태의 주격조사를 쓴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공자 바로 한자음인데 밑에 받침 그 의미가 없는 그죠? 소음가가 없는 이음을 쓰지 않았어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거는 자, 중요한 겁니다. 바로 저거 봅시다. 바로 16세기 국어의 특징 첫 번째 바로 동국 정식 표기의 폐지. 바로 동국 정식 표기 방식이 폐지가 되었다라는 게 16세기 국어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럼 봅시다. 그래서 공자, 그래서 공자가, 공자께서 증자, 가려. 자, 가려 밑줄 칩시다. 자, 가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사격 조사. 현대말로 하면 누구누구에게 라는 뜻입니다. 에게 할 때 그 얘기 아니야. 그쵸? 됐습니까? 자, 그래서 공자가 증자에게 닐러. 자, 이것도 이제 또 중요하죠. 닐러. 그쵸? 자, 닐러는 여기다 빼서 보게 되면 원래는 니르다. 여기에 어가 붙은 형태죠. 그쵸? 자,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바로 뭐다? 16세기 국어의 특징 두 번째. 바로 리을 활용형을 사용을 한다. 그죠? 그래서 15세기에는 바로 뭡니까? 나란 말씀이 중기계 달아, 다르다의 아가 붙어가지고 달아라는 리을 활용형을 썼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16세기에는 니르다라는 말에 어가 붙었는데 이때는 닐러라고 해서 리을 활용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15세기 국어와 16세기 국어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공자께서 증자에게 일러 갈아샤되. 자, 요것도 중요하죠. 갈아샤되. 그렇죠? 자, 요거는 이제 바로 뭡니까? 그렇죠? 가르다. 이거에 샤. 그 다음에 여기에 대. 요렇게 합쳐진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여기서 일단 우리는 자, 마찬가지 또 16세기 국어의 특징 세 번째를 알 수 있죠. 바로 끊어 적기를 16세기에 사용을 하더라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왜 15세기 하면 이어 적기라서 가라샤네라고 써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샤는 바로 뭐다?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샤를 사용을 했다는 거죠. 이 샤는 바로 뭐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말 어미 앞에서 우리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로 샤를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시를 쓸 때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거, 샤를 쓸 때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건데 실제 필기에서는 기록에서는 샤대라고 해서 학생들이 디귿 앞에 샤를 썼다고 착각하거든요. 알겠죠? 근데 사실은 바로 뭐다? 샤아. 샤 다음에 아래아가 왔기 때문에 이거는 동음이 되고 그 동음은 하나가 탈락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동음 탈락으로 해서 아가 생략된 거지 샤는 기본적으로 모음 앞에 쓰는 거다. 여러분들 이거는 꼭 알아둬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벌써 첫 번째 줄에서 16세기 국어의 특징이 세 가지나 나왔어요. 그죠? 자, 이런 걸 유의해서 봐야 됩니다. 자, 준비됐죠?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뭡니까? 공자께서 증자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바로 주어인 공자를 지금 높여주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무슨 말을 했는지 봅시다. 몸이며 얼굴이며 자, 얼굴 동그라미 칩시다. 그렇죠? 바로 얼굴은 국어의 역사성이 드러나죠. 그렇죠? 자, 국어의 역사성 그 중에서도 의미 축소가 일어나고 있는 단어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중세에는 얼굴은 몸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었는데 이것이 현대로 오게 되면서는 앞면, 즉 딱 요거를 나타내는 말로 의미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지금 그럼 몸이며 얼굴이며 해서 둘 다 똑같은
좀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요 글 같은 경우는 이거는 같은 경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요 글에서만 보면은 마치 그냥 얼굴만 나타내도 의미가 별로 의미가 상관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 다른 문헌에서는 얼굴이라는 말이 몸 전체를 나타내는 말로 쓰이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요거를 이 부분에서 이렇게 가르쳐줘요. 알겠죠? 근데 솔직히 요 내용 없어도 이 글만을 막 본다면은 해석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몸이며 얼굴이며 머리털이며 살은, 그쵸? 살은 부모끼, 자 부모끼라고 하는 것은 주체, 그러니까 높임에, 부모에게, 그쵸? 객체 높임을 할 때 부사격 조사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부모께, 자 받자온, 자 얘도 중요합니다. 받자온, 그죠? 자 받자온 같은 경우는 15세기에는 받자 반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다시 또 16세기 국어의 특징 네 번째가 드러나죠. 네 번째 바로 뭐다? 순경운 비읍이 소실되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순경운의 소실은 동국정식 표기법의 소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난 거긴 해요. 알겠습니까? 원래 순경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동국정식 표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었고 그 순경운 중에 유일하게 순경운 비읍만 고유해서 쓰였을 뿐 나머지 뭐 순경운 쌍비읍, 순경운 피읍, 순경운 미음 같은 거는 오직 동국정식 표기에만 쓰였거든요.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동국정식 표기가 사라지면서 얘네들도 같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부모께 그래서 받자온 것이라 자 여기서는 그대로 이어적기가 사용이 되고 있죠. 그 말은 16세기에는 이제 뭡니까? 이어적기와 끊어적기가 혼재되고 있다. 같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다.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처럼 15세기에는 이어적기, 16세기에는 끊어적기 이렇게만 썼으면 참 편했겠지만 그죠? 그때 얘기했듯이 이어적기는 15세기부터 쭉 사용되었고 16세기 들어서는 끊어적기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서 끊어적기와 이어적기가 같이 사용된 거 알겠죠? 그 다음 근대로 오게 되면은 끊어적기, 이어적기가 같이 사용되는데 거기에 거듭적기가 더 하나 더 포함되는 거다라고 봐야 된다라고 항상 얘기했으니까 그런 거 유념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라셔야 되는 끊어적기의 모습을 것이라는 이어적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봅시다. 감히 헐워, 감히 헐게하여 상해오디, 상하지 아니 홈이. 자, 아니 홈이. 그쵸? 자, 아니 홈이 같은 경우는 아니 부사죠. 그쵸? 여기에 플러스 하다. 여기에 객체 높이, 뭡니까? 객체 높이 맞다. 명사형 어미 옹. 그쵸? 명사형 어미 옴이 사용되었고 여기에 플러스 이 주격 조사가 역시 사용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우리는 첫 번째로 그죠? 첫 번째로 바로 뭐다? 명사형 어미 옴이 여전히 16세기에도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고,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아니 홈이라고 했잖아요, 그치? 역시 마찬가지 끊어적기를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감히 헐게하여 상하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 효도의 비르솜이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조금 잘 봐줄 필요가 있어요. 자, 비르솜이요. 알겠죠? 자, 요거는 원래는 비릇. 알겠죠? 알겠죠? 비릇입니다. 그죠? 여기에 플러스 옴. 그죠? 자, 여기에 플러스 이오. 이렇게 붙은 형태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비릇할 때 르시 지금 모음이 뭡니까? 으는 양성이야, 음성이야? 으는 양성이야, 음성이야? 그치, 음성이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 명사형 어미로 원래는 뭐가 와야 돼? 옴이 와야 돼, 음이 와야 돼? 그치, 음이, 같은 음성인 음이 와야 되잖아, 그치? 근데 지금 여기에 양성인 옴이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얘가 지금 틀린 거고, 색깔 다른 걸로 틀린 거고, 실제적으로는 음이 맞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우리는 마찬가지 16세기 국어의 특징 5번째, 바로 모음 조화의 문란, 점점 모음 조화가 어겨지기 시작하는 모습도 16세기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치? 자, 그래서 지금 공자님이 증자라고 하는 자신의 제자에게 효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효도의 시작은 바로 뭐다? 우리의 몸이며 얼굴이며 몸은 부모님에게 받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효도의 시작을 얘기하고, 이것을 한자성어로 얘기하면 바로 신체 발구 수지 부모. 그래서 내 몸을 소중히 하는 게 효도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됐습니까? 됐죠? 네, 이거 논어에서 하는 말이에요? 아니죠? 논어에 나온 내용 아니죠? 이거? 글쎄, 어디에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유교 경전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소학이라고 이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걸로 따로 책을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아마 다른 경전에도 이 내용들이 나올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 뭐다 합시다. 몸을 세워. 그렇죠? 몸을 세워서 도를 행하여. 그래서 도를 행하여서 일홍을, 그렇죠? 이름을 후세에 베퍼써. 자, 여기서 써. 그렇죠? 자, 이거는 바로 뭡니까? 한문 직역투의 문체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한문에 보면은 요 글자 알죠? 써있자. 그치? 이 써자가 바로 뭐 함으로써 할 때 그 써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써있자를 그대로 직역한 거야. 영어로 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by 하면은 뭐뭐에 의해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과 같은 식의 해석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원래 해석하면 뭐야? 후세에 베풀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잖아, 그치? 근데도 한문을 직역하는 말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바로 여기서 베퍼써라는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여기서도 여전히 바로 뭐다? 어두자음군 비읍 시읒을 사용을 하고 있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후대의 베품으로써 부모를 현덕해. 자, 현덕해라고 하는 것은 현대말로 해석을 하면은 드러나게 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부모님을 드러나게 홈이 하는 것이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함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홈이 같은 경우도 역시 바로 뭐다? 하다라는 말에 명사형음이 옴을 사용했고, 알겠죠? 그리고 여기에 주격조사 자음 모음 형태의 이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 효도의 마참이니라, 효도의 끝이니라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홈이도 마찬가지고 마참인이라도 마찬가지고 둘 다 끊어졌기를 지금 쓰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두 줄 꺽쇠로 표시합시다.
몸을 세워부터 마차민이라까지 이게 바로 효도의 끝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 효도의 끝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입신양명. 내가 몸을 세워가지고 이름을 널리 알리는 거, 성공하는 거. 그래서 나로 인해 내가 너무 유명해지니까 내 부모님이 드러나게 하는 거. 이것이 효도의 끝이라는 거죠. 알겠죠? 우리나라 역사상 이 효도를 끝까지 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율곡이잖아요. 율곡이기 때문에 율곡이의 어머니인 신사임당이 유명해진 겁니다. 알겠습니까? 율곡이 아니었으면 신사임당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사임당을 이렇게 유명하게 했었던 것이 바로 율곡이고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 소학원에서 얘기하는 효도의 끝을 행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바로 부모님에 대한 효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주제는 바로 뭐다? 효도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효도에 관련된 삼강오륜의 덕목을 보게 되면은 부위자강, 그다음 부자, 유치 이런 것들은 삼강오륜에서 효도와 관련된 내용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사실 수학원의 이 부분의 글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알겠죠? 자, 창비 스님이 나눠준 거 제일 끝부분에 보면은 종이 한 장이 더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한 페이지에 이거 유익하니 세 가지 것이요. 찾았습니까? 요거 찾았어? 요거 두 장을 넣으니 이거 못 찾지. 그렇죠? 자, 요거는 바로 그 글 밑에 같이 실려 있는 글이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함께 보면은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함께 넣어놨습니다. 알겠죠? 자, 요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봅시다. 자, 유익하니 세 가지 벗이요라는 거죠. 자, 여기서 세 가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 가지 플러스 시옷. 요 시옷은 관형격 조사죠. 세 가지라고 하는 건 무정명사니까 시옷을 쓰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 친구요. 해로운. 자, 해로운이라고 하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 15세기에는 바로 해로반이었어요. 알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 바로 뭐다? 순경은 비율이 소실되었다. 16세기 국어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죠?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벗이요 벗이니 이것도 전부 다 끊어져 글 쓰고 있죠.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해로운 사람이 세 가지 벗이니 세 가지 친구니 그렇죠? 자, 딕한 이 그렇죠? 자, 이게 바로 유익한 첫 번째 정직한 이라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바로 뭐다? 구개음화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현대말로는 그 정직할 때 직자거든요. 알겠습니까? 근데 조선시대에는 딕이라고 적음으로써 구개음화는 여전히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정직한 이를 벗하며 신실한 이 네모 칩시다. 이게 바로 유익한 것. 두 번째 바로 뭡니까? 믿음직한 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직하고 성실한 그 이를 벗하며 들은 것 한 이, 들은 것이 많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바로 유익한 것 세 번째
바로 견문이 넓은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들온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렇지? 그죠? 들에서는 으라고 음성모음이 쓰였는데 온이라고 하는 양성모음이 쓰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는 뭘 볼 수 있다? 모음조화가 문란해지고 있다 라는 걸 역시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들은 것이 많은 일을 못하면 유익하고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유익한 친구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거동만 미근 이. 그렇죠? 자, 이게 바로 해로운 것. 첫 번째, 그렇죠? 바로 행동만 앞서는 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왜 행동만 앞서는 생각을 안 하니까. 사고부터 치고 생각하는 거잖아. 근데 거동만 미근이 무슨 뜻이야? 행동만 익숙하니. 생각하는 게 익숙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만 익숙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약간 뭐 조폭 같은 사람도 생각하면 되죠. 말보단 주먹이 먼저 나가잖아, 그렇지? 그런 사람들은 해롭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 아담하기 잘하는 이. 그렇죠? 이게 바로 해로운 것 두 번째. 그렇죠? 아첨하는 이라는 겁니다. 아담하기가 아첨하는 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는 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요 아담하기 밑줄 칩시다. 알겠죠? 자, 이거는 아담하다 이거에 기가 붙었어요. 이 기가 바로 명사형 어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16세기 국어의 특징 다섯 번째죠, 그쵸? 바로 명사형 어미로 기를 이때부터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알겠죠? 그럼 16세기에는 15세기서부터 이어졌던 옴과 기라고 하는 걸 다 같이 사용하게 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15세기에는 옴만 썼는데 16세기에는 이제 옴 플러스 기까지 포함이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아담하기, 아첨하기 잘하는 일을 못하며 말썽만 니근 이. 이게 바로 해로운 것 세 번째. 바로 뭡니까? 말만 많은 사람이죠. 그렇죠? 말만 앞서는 이라는 거죠. 자, 거동만 이근이랑 말썽만 이근이를 합쳐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치? 한쪽으로만 발달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행동은 하지 않고 말만 앞서는 거야. 알겠죠?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정작 행동하지 않는 사람. 알겠죠? 그래서 이런 일을 못하면 해로운 이라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바로 친구에 대한 그런 내용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 중에서도 이 글은 바로 근묵, 자흑에 대한 경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묵자흑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먹 근처에 가면은 쉽게 검게 물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친구를 사겨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소화관의 부분을 한번 그 뒷부분까지 같이 볼 필요가 있어서 선생님이 다 했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다시 조금 돌아와서 자, 학습활동 네 번째에 보면 용비어천가 2장이 있죠. 그렇죠? 앞으로. 자, 용비어천가 2장의 내용 살펴보고 이거는 창비는 이제 끝이 나요. 요거까지만 하면 끝인 겁니다. 알겠죠? 자, 4번 그 학습활동 4번 이해활동 4번 그 용비어천가 찾았습니까? 찾았어? 근데
척추. 이요. 자, 그러면 이제 용비어천가를 보도록 합시다. 자, 용비어천가는 선생님이 저번에도 몇 번 얘기했었죠. 바로 이들은 1445년 바로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반포되던 그 사이에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15세기 국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용비어천가 같은 경우는 자, 요거는 하나 적어놓읍시다. 용비어천가는 1445년에 창작이 되죠. 바로 악장이라고 하는 갈래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을 만든 목적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표면적으로는 바로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면적으로는 바로 뭐다? 바로 훈민정음의 실용성을 시험에 보기 위해서 요거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거는 정도는 알아둬야 돼요. 자, 용비어천가 같은 경우는 총 12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크게 세 부분을 나누면 첫 번째가 서사 부분은 1장부터 2장까지 내용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1장부터 2장까지는 바로 뭐다? 조선의 복을 기원하는 그런 일종의 송축의 내용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본사가 바로 3장부터 109장까지거든요. 자, 요거는 바로 뭐다? 조선 6대조의 업적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중국 고대 왕의 업적과 비교를 하는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두 개가 쌤쌤이다, 똑같다 이런 의미로 보여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결사 부분. 결사는 110장부터 125장까지죠. 이거는 바로 후대 왕에 대한 권계. 아무리 이렇게 조선이 하늘로부터 복을 받은 나라라고 하더라도 후대 왕들이 잘못하면 안 되니까 요러요러한 것들을 하지 마라, 요러요러한 것들 해라라고 하는 후대 왕들을 일종의 가르치는 내용을 담은 부분이 마지막 결사 부분입니다. 알겠죠? 자, 지금 여기 실려있는 것은 바로 2장, 바로 서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다 적었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서사 부분을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자, 불휘. 자, 불휘라고 하는 말에 영형태의 주격 조사가 붙었어요. 하지만 반드시 해석할 때는 뭐라고 써야 된다? 뿌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서술형으로 이 부분 묻는 문제가 나왔는데 뿌리 깊은 나무 이렇게 해버리면은 무조건 틀려요. 알겠죠? 왜? 서술형으로서 해석을 물었다는 건 여기에 생략된 주격조사의 그 존재를 아느냐 모르느냐를 묻기 위해서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격조사를 집어넣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불휘에서 그 다음에 영형태의 주격조사가 붙어서 해석을 하면은 뿌리가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뿌리가 깊은. 역시 무슨 적기? 깊은. 그렇죠. 15세기 국어니까 이어적기를 사용하고 있죠.
그죠? 자, 그 다음 남간 네모치도록 합시다. 자, 남간 같은 경우는 저번에도 몇 번 했었죠. 바로 얘는 기역 고경어입니다. 그쵸? 원래는 바로 뭐다? 나모 더하기 안 보조사가 붙은 형태예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불규칙적으로 변형이 돼서 남간으로 쓰이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기역이 생긴다고 해서 기역 고경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멜세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리을세 뭐뭐 하기 때문에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 곧교코 자, 곧이라고 돼 있어. 그치? 자, 이 부분은 바로 뭡니까? 팔중성법이 쓰이지 않은 부분이에요. 원래는 써야 되는데 여기는 안 써놨어요. 알겠습니까? 좀 어떻게 보면 특이하게 아직 제대로 정립이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실수나 뭐 이런 형태로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팔종속 원래는 지읒 대신에 팔종속법에 따르면 그 지읒과 비슷한 형태인 시읒을 써야 되거든요. 알겠죠? 근데 여기서는 지읒을 사용함으로써 팔종속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곧교코 자, 듀코라고 하는 것도 역시 바로 뭐다? 국외음화가 적용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원래 현대말로는 조코잖아, 그치? 그 다음 여름 동그라미 칩시다. 여름 역시 국어의 역사성 그 중에서도 의미 이동이 나타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름은 중세에는 열매를 나타냈는데 이것이 현대에 와서는 계절을 나타내는 말로 변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그렇죠? 그 다음 샘이 깊은 물은 자 샘이 자 얘는 샘 더하기 이 바로 자음모음의 주격조사 자음모음 이 형태의 주격조사가 쓰였죠. 알겠죠? 그러니까 요 용변천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행과 두 번째 행에서 똑같이 주격조사가 사용됐는데 그 형태가 완전히 다른 거야. 알겠습니까? 이런 거 비교하는 문제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알겠죠? 왜 시 웃고 있는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샘이 깊은 물은 자 물은 밑줄 칩시다. 자 이거는 물 더하기 은 요 형태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서 역시 마찬가지 이때는 원순 모음화가 적용이 되지 않았다. 미적용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샘이 깊은 물은 가말에 가뭄에 아니 그칠세 가뭄에 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희 일어 자 내희 네모 칩시다. 자 내희는 내희읍 더하기 자음 모음 이 형태의 주격조사가 붙은 거예요. 자 여기서 내희읍은 바로 희읍 종성체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희읍 종성체언은 자기가 쓰일 수 없는 자리에서는 아예 생략돼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쓰일 수 있는 자리에 오면 이렇게 희읍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랑 붙었기 때문에 희읍이 이어적기 형태로서 앞 뒤 음절의 초성으로서 발음이 되니까 내희라고 쓰지만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내 다음에 뭐 도라고 하는 뭐 이런 그 자음으로 시작한 조사가 오면은 희읍이 생략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희로 내를 이루어서 바다의 가난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해석을 보면 자 뿌리가 깊은 나무는 자 뿌리가 깊은 나무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다? 바로 바로 기초가
튼튼한 나라를 비유한 표현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초가 튼튼한 나라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기 때문에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자 여기서 꽃과 열매는 바로 문화의 융성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샘이 깊은 물은, 샘이 깊은 물이라고 하는 거, 샘이라고 하는 거는 강이라고 하는 건 주로 역사를 상징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샘이 깊다는 말은 바로 뭐다? 역사가 유구한 나라를 비유한 표현이고, 이것은 가뭄에 그치지 않는다. 그래서 1행에 있었던 바람과 2행에 있는 가뭄은 서로 같은 의미이고, 이런 것들은 바로 시련, 고난. 근데 이게 국가 단위니까 바로 한자성을 하면 내우외환. 나라 안쪽에 걱정, 바깥쪽에 환란,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뭄에 그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를 이루어서 바다까지 간다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다? 바로 나라가 점점 더 어떻게 된다? 더 터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뭐다? 그렇죠? 내를 이루어서 바다에 간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그렇죠? 바다에 간다는 거는 무궁한 발전, 번영 이런 걸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행은 서로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 대꾸의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용벼청가 2장의 내용, 바로 조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 아까 얘기했던 송축의 내용이 담겨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천재박 교과서는 딱 하나만 더 하면 돼요. 바로 뭐냐? 원희 아버지 샹배에 보도록 합시다. 원희 아버지 샹배. 자, 학습 활동 안내 두 번째 331페이지 적혀 있는 부분. 찾았습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마무리할 거예요. 알겠죠? 원희 아버지 상배 알겠지? 시간도 딱 1시간이 되지, 그렇지? 그래서 더 잡고 있고 싶지만 어머니랑 약속을 했기 때문에 윤서는 손으로 아싸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원희 아버지 샹배, 여기서 보면 1586년, 즉 바로 뭡니까? 16세기 후반에 쓰여진 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6세기 후반에 이제 그 언문, 이 사람은 그 이응태 묘라고 하는 그 묘지에서 출토된 언간, 항민정음 쓰여진 편지 글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원희 아바님께, 그렇죠? 여기서 끼라고 하는 건 현대말로는 누구누구께 라고 하는 뭡니까? 객체 높임, 부사격 조사죠. 그렇죠? 자, 그리고 샹백이라고 하는 말은 현대말로 올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편지글에서 글쓴이보다 높은 사람에게 쓰는 경우에 붙이는 말이죠. 이거는 현대에도 써요. 그렇죠? 누구누구 올림 내지는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죠? 현재도 이렇게 쓰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그 형태가 다른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올림이라는 표현을 써. 원이야. 왜? 옛날에는 남자가 위고 여자가 아래라는 인식이 많이 그 편천이 분포가 돼 있었기 때문에 알겠죠? 이렇게 아내가 남편에게 편지를 쓸 때도 이렇게 올림이라는 말을 썼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봅시다. 자네. 자, 자네는 바로 남편을 가리키는 말이죠.
이러한 면에서는 바로 뭐다? 현대와 차이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현대는 남편한테 자네라는 말 안 쓰잖아, 그치? 그죠? 보통 당신이라고 한다든지, 그치? 조금 오글거리면 자기야 한다든지, 그치? 이런 말을 쓰죠, 그쵸? 자, 근데 이렇게 현대에는 사용하지 않는 자네라고 하는 이런 2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네, 상해, 항상, 그쵸? 날 다려. 자, 다려라고 하는 건 누구누구에게라고 하는 부사격 조사예요. 아까 우리 소학원에서도 나왔던 부사격 조사잖아요. 그래서 공제, 증자, 다려 할 때 그 다려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항상 나에게 닐오디, 그쵸? 닐오디 같은 경우도 자, 요 경우는 지금 뭡니까? 아까 우리가 소학원에를 배웠을 때는 닐러라고 해가지고 바로 뭐야? 리을 활용형을 썼잖아. 그치? 근데 이거는 니르다에다가 바로 뭐다? 니르에다가 OD라고 하는 형태의 모습이 붙어졌어요. 여기서는 지금 르 형태가 불규칙적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혹은 이거는 리을 이응 활용형으로 보기도 해요. 이거는 15세기 거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늘 얘기하는 거지만 15세기에 쓰던 게 16세기에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야. 사람 따라서 막 섞었습니다. 16세기. 그러니까 새로운 게 추가됐다는 거지 기존 게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니기는 해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때는 리을 활용형을 쓰고 어떤 때는 리을 이용 활용형을 쓰는 것도 16세기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둘히, 그렇죠? 이거는 바로 뭐다? 둘히읗 더하기 자음 모음 형태의 주격 조사가 붙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둘 히읗도 역시 바로 뭐다? 히읗 종성 체언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둘이 머리 쉐도록, 머리가 하얗게 새도록 살다가, 근데 이때는 사다가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함께 죽자 하시더니, 자, 여기서 시가 바로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뭐뭐 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요거 같은 경우는 바로 뭐다?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사용하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고, 그렇죠? 이 경우에 이 말을 한 사람은 바로 누구야? 원희 아버님이라는 남편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에서 이제 뭡니까? 높임의 대상은 바로 죽은 남편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둘이 머리가 새도록 살다가 함께 죽자 하시더니 어띠하야, 자, 어띠하야 역시 마찬가지 구개음화는 사용이 되지 않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어띠하야 나를 두고 자네 먼저 가시난, 그래서 당신이 먼저 가십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시난, 그래서 요 난 같은 경우는 바로 뭐야? 여기서 시는 역시 마찬가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그렇죠? 뭐뭐 시가 사용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난 같은 경우는 자, 원래는 2인칭, 그렇죠? 자, 의문형 어미 같은 경우는 뭐뭐 니은다를 써야 돼요. 이거는 동사에 어미가 붙은 형태든 체험 플러스 이다의 형태든 설명 의문문이든 그 다음에 판정 의문문이든 상관없이
2인칭 의문형 어미는 니은다를 쓰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근데 가시 난 하고 니은만 써놓은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 다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를 통해 가지고 지금 바로 16세기 후반 바로 편지 글을 통해 가지고 이때 당시에 국어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합시다. 알겠습니까? 원래는 더 해야 되는 니